같이 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봅시다.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비극. 비극에 대한 설명이 역시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이 있고, 문학의 본질도 모방이래. 모방을 이제 따라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역시나 요 이야기 하겠죠?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 그랬지? 뿐 아니라는 A 나오는 합쳐서 B, A 플러스 B 이렇게 봐야 되고,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봤는데,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 요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체크 하나 하고 갑시다. 비극이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고, 그렇게 느끼게 한 그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이 뭔데? 위에 있는 안정된 성품, 요거겠지. 이 안정된 성품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비극은 꼭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라고 제시했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건 뭐야? 비극의 조건 나오겠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비극의 6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보자마자 플룻, 성격, 사상, 언어, 음악 요소를 외우면서 지나갈 필요는 없죠. 그때그때 하나씩 대응시키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총 6개 이렇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서 행위나 사건을 구성하는 플롯 이랬으니까 플롯의 의미는 요거래요. 행위나 사건의 구성, 이것이 플롯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급은 항상 체크할 것, 제일 중요하대. 오케이.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니까 얘 아니래. A 아니라 B는 체크해야 되죠. 얘 아니고 개연성을 갖춰야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을 할 수 있고요.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이거 앞에 나왔던 거죠. 이것이 일으키는 사건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 인과적 결과가 위에 나온 요거죠. 우연성을 가미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나한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몰입하려면 인과적인 결과, 개연성이 갖춰져 있어야지 감정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했고, 플러스 살인, 폭력 같은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봤대요. 그는 이런 사건 제시와 관련한 플롯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하위 범주를 잘 잡아야 돼요. 비극에 6가지 요소가 있었고, 그 1, 2, 3, 4, 5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플롯인데, 이 플롯의 의미는 행위나 사건의 구성이라 그랬고, 이 플롯의 하위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 반전과 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시 1, 반전, 여기에 2번, 인지. 이렇게 하위 범주를 좀 잘 잡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가, 이것도 똑같은 패턴의 글인데, 요즘에 글이 이렇게 있으면 글을 쭉 읽어 나가다가 뭐로 빠졌을 때, 나갔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요 연습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역시나 지금 읽다가 플롯 나오고 플롯의 하위 범주로 빠졌으면 요거 다 읽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가 뭐야? 2번 이 순서대로 나온다면 2번 성격,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격이니 플롯이니 사상이니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거다? 비극의 6가지 요소라서 하는 거였다. 비극의 6가지 요소 누가 이야기했더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돌아가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오케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얘 이야기 해야 되겠죠? 반전은 뭐고, 인지는 뭐고. 반전은요,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거고,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말한대요. 반전.
다음, 인지는 그럼 뭔데? 인지는 인물이 뭘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 이걸 말한대.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또 나오네요.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아, 이것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관객으로 하여금 공포, 연민. 근데 아까 필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해보자.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려면 아까 있어야 되고 또 있었어. 필요한 거 뭐였지? 개연성. 개연성 있었어야 됐다. 오케이. 이런 것이 있어야 연민, 공포라는 감정이 불러일으켜지고요.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다. 오케이. 그는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했는데 반전과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 아, 이걸 또 두 개로 나눠네. 두 개로 나눠. 복합이 있고 또 단순이 있고. 여기까지 끊어봐 얘들아. 단순이 있고. 복합은 반전, 인지 포함한 것이고 얘는 미포함한 거죠. 그러면 뒤에 이 문장이 없어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뭘 유추해야 됩니까? 얘가 더 좋은 거지. 누구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요렇게까지 유추하는 걸 원한다 그랬죠. 요 문장은 사실 뭐야? 서비스멘트지, 서비스멘트. 사실 없었어도 돼요. 그죠? 없었어도. 복합 플롯이 더 훌륭하다라는 주장 뒤에 말 없었어도 아, 당연히 이거 두 개가 있는 게 더 좋겠구나. 왜? 여기서 정보를 줬잖아.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서 정보를 줬으니까 요 말은 없어도 내가 유추할 수 있었어야 됐다. 요건 이제 따지자면 친절 멘트 정도 되겠죠. 친절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요런 거.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물도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아까 6가지 요소 중에서 요거 말하는 거겠죠. 인물의 성격 같은 거. 특정한 조건이 있대. 그는 희극 주인공, 희극은 좀 웃긴 거, 즐거운 거잖아. 그런 거에서는 좀 모자란 인물, 우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이와 달리 이랬으니까 짧지만 이양 대립입니다. 비극은요,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 결함이 있어야 되고 다음, 악행과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된대. 정리해보면 고귀해야 되고요, 인간적 결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걸 돌려받는 게 아니라 실수로 불행해져야 돼.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여야 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된대. 비극의 주인공이란 응당 그렇다 이거야. 의로운 인물이, 다시 말해서 좀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아, 왜 저래 이야기 반감이 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그래 저 새끼 벌 받아야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마땅한 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가 안 생겨? 얘가 안 생겨. 요거 계속해서 반복됐잖아. 이게 불러 일으켜져야 되는 거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비극이라는 건. 근데 반감이 들거나 마땅한 일로 생기면 요런 감정이 안 생겨요.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서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느끼면 불쌍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또 인간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인간적 결함이 있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저 주인공도 나랑 비슷하게 인간적 결함이 있네, 나랑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저 주인공이 너무 불운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연민과 공포가 생겨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비극이라고 봤거든.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 목적이 관객에게, 계속 말하네, 이걸 느끼게 해서, 이거 느끼면 끝이냐? 아니지. 이런 거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걸 느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궁극적 목표입니까? 이런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 잘 봐야 돼.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 그걸 느껴서 얘죠. 카타르시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주 더 짧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의 궁극적 목표는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거지. 이것만 느끼고 카타르시스가 안 생겼으면 그거는 비극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그치?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야. 오케이. 그럼 카타르시스가 뭔데? 여러 명의 해석이 있대요. 카타르시스 어원이,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카타르시스 어원은 원래 설사입니다. 설사. 배 아파서. 그게 이제 그냥 설사하면 기분 나쁜데, 네가 변비가 한 일주일 있었어. 그래서 똥똥이 잔뜩 오른 상태에서 설사가 나오면 쾌감이 있다 이건 거야.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결국 쾌감이라는 의미와 가까워야 되거든. 그걸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이 카타르시스는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 이런 거 다양한 해석, 그랬으면 해석 1, 해석 2, 해석 3 나오겠죠? 그러면 하위 범주 깔끔하게 연결해서 구조화해야 된다. 대표적 해석으로는 이런 게 있답니다.
윤리학적 해석은. 근데 요 지문은 좀 친절하게 윤리학적 해석의 기억, 또 뒤에 니을, 뒤에 디귿 이렇게 나오지만 없었더라도 여러분이 문제 구성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위 범주 깔끔하게 연결해서 정리했어야 돼요. 여긴 했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카타르시스 해석에 대해서 해석 1, 해석 2, 해석 3 이런 게 나오면 뒤에 나오는 1번 내용 잘 정돈하고요. 2번이 나오면 얘랑 얘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서 읽는다 그랬어. 그치? 마찬가지로 얘 나오면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요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치? 같이 가봅시다. 자, 윤리학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감정 중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을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거다. 중요하니까 조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볼 건데 그 중에 1번 윤리학적 해석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의 불균형이나 과잉 이 부분을 이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해석을 뒤에 읽어봐야 알겠지만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데 이것을 도덕적으로. 무슨 의미냐? 읽어볼게요. 평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연민, 공포 이런 감정들이 좀 쌓여 있는데 이런 감정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한대. 정화는 씻어주는 거잖아. 씻어줘. 그래서 감정을 맑게 만들어서 도덕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 행위의 끝에 정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해야 되지? 도덕적 성숙이요. 이런 걸 정리를 잘해야 되죠. 그냥 정화되면 끝이야? 아니야. 정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덕적 성숙을 이루는 것까지. 그죠? 이 해석은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정제하고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초점 둔 곳. 감정의 정제 및 조절. 오케이. 다음. 정신분석학적 해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2번 되겠죠. 여기서 니은으로 나오지 지문에선. 정신분석.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카타르시스가 뭔데? 마음에 있는 병적인 감정의 분출이다. 이렇게 봐. 병적 감정의 분출. 이렇게 본 거죠. 이 해석은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 똑같은 포인트니까 정리해야 돼요. 그죠? 초점이 있어. 부정적 감정. 이것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 예시가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그것처럼 억눌려 있는 감정을 비극의 인물에 투사해서 분출해가지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말한대요. 그랬지. 마지막 디귿. 인지적에서 밑에 나란히 좀 쓰겠습니다. 인지적 해석은 뭔데? 카타르시스를 작품 이해 형성으로 봅니다. 작품 이해의 형성이다. 작품 이해 형성 의미가 뭔데? 이 해석은요,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기를 요구한대. 깨닫고 싶어. 알고 싶어. 그래서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다.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은 플롯들이 아, 이거 이래서 저런 말 했구나. 저거 저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구나. 를 알게 되면서 즐거움을 얻고 그 인지적 즐거움을 얻어서 본성적인 욕구를 얻게 되는 거다. 정리해보면 인식의 획득 때문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다.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뭘 얻어? 즐거움을 얻어.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됐나요? 마무리합시다. 자, 비극에 대한 이 이론은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후대 학자들에게 비판도 받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 아리스토텔레스랑 달리 19세기 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하층 계급의 인물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하나 체크.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누구? 자연주의 연극론자. 다음, 또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데 왜 비판하느냐? 비극은요, 관객에게 이걸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니까 이거 아니래. 그럼 뭔데? 인간의 실존인식, 삶에 대한 의지, 이것을 갖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니체인 거야. 그런 의도에서 비판했대요. 하지만 이런 변화, 이런 비판이 있었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아직도 많은 예술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는 마무리 의의가 있다. 오케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정리만 잘 깔끔하게 해놓으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읽으면서 쉽게 잘 읽혔다면 친절한 지문이라서 그러니까 나 혼자 어려움을 줘보는 거야. 아, 요런 말이 없었어도 내가 유추해야 됐었구나.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친절하게 기억, 니은, 디귿 요렇게 나오지만 없었더라도 구조 요렇게 했어야 되고 각자 비교를 요렇게 또 요렇게는 뭐가 다른지 봤어야 되는구나. 요런 연습만 잘 해두시면 나중에 어떤 지문 나와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좀 쉬다가 10분 되면 들어와가지고 뒤에 지문 보겠습니다. 좀 쉬다 오세요.